은주는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사촌 형수 중 한 명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흔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어머니 손에만 매달려 있을 거야? 은주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빵집? 또 다른 형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걸로 무슨 돈을 벌겠어. 차라리 서울 와서 제대로 된 일을 찾든지. 아니면 재혼이라도 해야지. 이 나이에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사촌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도 고생만 시키고 그나저나 춘심이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 연금만으로 살기 힘들지. 큰형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춘심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참. 우리가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 큰형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내 남편이 남긴 것들 정리할 게 있거든. 춘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속 은행 통지서가 생각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복잡한 이야기인데. 큰형이 말을 흐렸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 그때 사촌 형수가 다시 은주를 겨냥했습니다. 혼자 애라도 있었으면 모를까. 저 나이에 빵집으로 무슨 미래가 있어? 솔직히 보기 안쓰럽다.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뭐? 내가 지금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사촌 오빠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뭔데 감히? 오빠, 사촌 형수가 말렸지만 이미 술이 들어간 사촌 오빠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년이. 사촌 오빠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은주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가정 망신시키지 말라고. 어머, 춘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가족 모임. 가족들에게 망신과 비난을 받은 춘식님 모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어떻게 되갚아 주었을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전남 순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 감나무 아래로 봄 햇살이 스며들고 마당 한편에는 텃밭에서 자란 상추와 쑥갓이 싱그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박춘심과 딸 은주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춘심은 올해로 73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춘심은 혼자서도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연금과 은주가 보태주는 생활비로 검소하게 지내며 큰 욕심 없이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은주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반찬을 내놓았습니다. 45살인 은주는 서울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파혼을 당한 후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골집이 되었습니다. 은주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이 나이에도 외롭지 않다. 춘심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은주를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은주가 혼자라 어머니 고생이 많겠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정작 춘심과 은주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서로를 아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춘심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친정이나 시댁 친척들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명절이나 기일 때 안부 전화를 받는 정도였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인사에 그쳤습니다. 친척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고 시골에서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춘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잖니. 춘심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딸과 함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은주가 빵집에서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은주 역시 서울에서의 바쁜 직장 생활과 달리 지금의 느긋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비록 결혼은 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무엇보다 값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빵집 일도 힘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이 맛있다며 칭찬해주는 모습을 볼 때면 보람을 느꼈습니다. 춘심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난 욕심 없는 사람이야. 그냥 이 평화만 지키면 돼. 마음속으로 되뇌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춘심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찾아올 변화가 이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날 춘심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남편의 큰형수였습니다. 춘심아, 오랜만이다. 다음 주 토요일이 내 남편 기일이잖니. 이번에는 서울에서 제대로 모시려고 하는데 너도 올 수 있겠니? 춘심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지났지만 시댁 친척들이 기일에 춘심을 초대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형식적인 안부 인사만 주고받았을 뿐이었습니다. 형수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동안은 따로 지냈는데. 아이고, 그게 뭔 말이야. 가족인데 함께 모여야지. 서울 시내 좋은 한정식 집에서 할 테니까 은주도 데리고 와. 오랜만에 친척들 얼굴도 보고. 전화를 끊은 후 춘심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남편을 위한 기일이라니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은주에게 이야기를 하자 딸 역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상하네요. 그동안 연락도 거의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왜 그러실까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 아버지 기일인데 안 갈 수도 없고. 며칠 후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가 입을 옷을 꺼내주려고 오래된 장롱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자 먼지가 폴폴 날렸고 그 속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은주가 봉투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된 오래된 은행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춘심이 안경을 쓰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금고 임대료 납부 통지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힌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꼭 잊지 말라. 마이너스 은주 생일. 아버지가 금고를 빌렸다고요? 엄마는 모르셨어요? 은주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춘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몰랐다. 내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빚만 잔뜩 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금고라니. 혹시 아버지가 뭔가 남기신 거 아닐까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니? 그 사람 사업 실패하고 한 푼도 없이 떠났잖니.
춘심은 쓸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통지서를 자세히 보니 금고 임대료가 자동이체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누군가가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춘심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서울 가는 일이 더 급했기 때문에 일단 통지서를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심과 은주는 순천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춘심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오랜만에 서울 가니까 긴장되네. 춘심은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춘심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시골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서울의 번화가는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이제 곧 도착이에요. 엄마, 마음 편히 가져요. 은주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춘심은 가방 속 통지서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남편이 무엇을 남겨둔 것일까? 그리고 친척들이 갑자기 자신들을 불러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한정식집 청송원은 웅장한 한옥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춘심과 은주가 대문을 들어서자 잘 다듬어진 정원과 연못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춘심은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오시네요. 남편의 큰형수가 나타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명품 한복을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에서 여유로운 삶이 묻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은주도 이렇게 컸네. 그런데 아직도 혼자구나? 은주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어머니. 들어가자. 다들 기다리고 있어. 큰형수가 앞서 걸으며 안내했습니다. 대형 룸으로 들어서자 이미 여러 명의 친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형제들과 그 부인들, 그리고 사촌들까지 모두 10여 명이 넘었습니다. 모두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비싼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춘심이 왔네. 오랜만이야. 남편의 둘째 형이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진심 어린 반가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춘심과 은주는 한쪽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화는 주로 서울에 사는 친척들끼리 이루어졌고 최근 부동산 투자나 자녀들의 성공담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춘심과 은주는 끼어들 틈도 없이 조용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주는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사촌 형수 중 한 명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어머니 손에만 매달려 있을 거야? 은주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빵집? 또 다른 형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걸로 무슨 돈을 벌겠어. 차라리 서울 와서 제대로 된 일을 찾든지 아니면 재혼이라도 해야지. 이 나이에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사촌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도 고생만 시키고. 춘심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딸을 향한 노골적인 비난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딸이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춘심이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 연금만으로 살기 힘들지? 큰형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춘심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참,
우리가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 큰형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내 남편이 남긴 것들 정리할 게 있거든. 춘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속 은행 통지서가 생각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복잡한 이야기인데. 큰형이 말을 흐렸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 그때 사촌 형수가 다시 은주를 겨냥했습니다. 혼자 애라도 있었으면 모를까. 저 나이에 빵집으로 무슨 미래가 있어? 솔직히 보기 안쓰럽다.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뭐? 내가 지금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사촌 오빠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뭔데 감히. 오빠. 사촌 형수가 말렸지만 이미 술이 들어간 사촌 오빠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년이. 사촌 오빠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은주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가정 망신시키지 말라고. 어머. 춘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야. 은주가 고통에 겨워 소리를 질렀지만 사촌 오빠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말리는 척하면서도 진심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나. 춘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70 넘은 노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 결혼도 못하고 어머니한테 기생충처럼 매달려서. 사촌 오빠가 더욱 거칠게 은주의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큰형이 나서서 사촌 오빠를 말렸습니다. 야,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본다. 은주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춘심은 딸을 끌어안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우리 가자, 은주야. 춘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이 모욕적인 상황에 춘심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딸과 함께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이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춘심과 은주는 식당을 나와 서울역 대합실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순천행 버스 시간까지는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합실 한쪽 구석 의자에 앉은 은주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은주가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아직도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니다, 은주야. 내 잘못이 아니야. 춘심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춘심 자신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딸과 함께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이보다 더 큰 치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걸까요? 은주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빵집이나 하면서 어머니 집만 대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춘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자랑스러운 딸이야.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잖니. 대합실에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춘심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자신들만 이렇게 초라하게 쫓겨나온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은주가 다시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은주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딸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춘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날 밤 순천에 도착한 후 춘심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큰형이 했던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내 남편이 남긴 것들 정리할 게 있다는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춘심은 어제 가져온 가방에서 은행 통지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금고 임대료 통지서. 그리고 비밀번호를 꼭 잊지 말라 마이너스 은주 생일이라고 적힌 메모. 혹시라도. 춘심은 마음을 먹고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국민은행입니다. 안녕하세요. 금고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춘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남편 명의로 된 금고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춘심이 남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객님의 금고 계약이 아직 유효하십니다. 하지만 본인 확인 후에만 개봉이 가능하십니다. 춘심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가면 될까요? 저는 배우자인데요. 네,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춘심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뭔가를 남겨둔 것일까요? 15년 전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에 쪼들리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한 푼도 남은 게 없었는데,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은주가 심각한 표정의 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은주야, 내 아버지 금고가 정말 있대. 춘심이 통지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가봐야겠어요. 은주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춘심은 마음 한편으로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엄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뭔가 남겨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은주가 격려했습니다. 그날 오후 춘심과 은주는 순천 시내 국민은행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신분 확인을 도와주었고 서류를 검토한 후 지하 금고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고객님의 금고입니다. 직원이 작은 금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춘심은 떨리는 손으로 은주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띠링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춘심과 은주는 숨을 죽이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손때 묻은 낡은 노트와 오래된 열쇠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춘심은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이나 귀중품을 기대했는데 이게 전부라니. 엄마, 이게 다예요? 은주도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춘심이 노트를 집어들어 펼쳐보는 순간 그 안에서 남편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춘심은 편지를 주워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춘심아, 혹시 이걸 보게 된다면.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춘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춘심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 무슨 내용이에요? 은주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춘심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은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은주가 남편의 필체로 쓰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춘심아, 혹시 이걸 보게 된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사업 실패로 너와 은주에게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 있다.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숨겨둔 창고의 열쇠를 찾아라. 우리 가족의 미래가 그곳에 있다. 주소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45-12번지다. 절대 혼자 가지 말고 은주와 함께 가거라. 그리고 조심해라. 내 형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편지를 다 읽은 은주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뭔가 남겨두셨나 봐요. 춘심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임을 깨닫고 가슴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편지에서 형들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엄마, 이 주소가. 은주가 편지를 다시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곡동 45-12번지. 여기가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물류창고 부지 아닌가요?
춘심도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의 형이 몇 년 전부터 물류업을 시작하면서 화곡동에 큰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마 그 창고가 원래 남편의 것이었다는 말일까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형님이 그 창고를 몇 년 전에 새로 매입했다고 하셨는데. 춘심이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봐야 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남겨두신 메시지인데. 은주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춘심은 노트를 뒤적여 보았습니다. 노트 안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여러 가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업 관련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창고 내부 구조도 같은 것이었고 특정 위치에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춘심이 그림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뭔가를 숨겨둔 위치를 표시한 것 같아요. 은주가 추측했습니다. 두 사람은 열쇠 꾸러미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개의 열쇠가 달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분명히 창고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열쇠는 작은 사물함이나 서랍장 열쇠 같았습니다. 엄마, 내일 서울에 가봐요. 은주가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야, 내 아버지가 형들을 조심하라고 했잖니. 뭔가 위험할 수도 있어. 춘심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봐야 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절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제 친척들에게 당한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춘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계속 읽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가 그곳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남편이 뭔가 귀중한 것을 남겨둔 것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습니다. 만약 형들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춘심과 은주를 어제 서울로 불러낸 이유도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춘심과 은주는 다시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은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인데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니? 춘심이 대답했습니다. 버스가 서울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곧바로 지하철을 타고 화곡동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를 찾아가니 정말로 큰 물류창고가 있었습니다. 대성물류 간판이 걸려 있었고 트럭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아버지 창고네요. 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춘심은 창고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이곳에 남편이 남겨둔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그들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들어가 보자. 춘심이 용기를 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없다면 또 한 번 실망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춘심과 은주는 창고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았습니다. 대성물류 간판 아래로 직원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었고 큰 트럭들이 화물을 싣고 내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에 띄지 않으려고 멀리서 창고를 관찰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들어가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자.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사람이 없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어. 춘심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창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점심 식사를 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창고 주변이 한적해졌습니다.
춘심과 은주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창고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열쇠 꾸러미를 꺼내 확인해 보니 그중 하나가 창고 뒷문 자물쇠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춘심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자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정말 열렸어요. 은주가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넓었습니다. 높이 쌓인 화물 상자들 사이로 좁은 통로가 나 있었고 천장 높은 곳에 작은 창문들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내부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춘심은 남편이 그려둔 구조도를 꺼내보며 X 표시가 된 위치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쯤인 것 같은데. 춘심이 구조도와 실제 창고를 비교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창고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뒷문이 열려있네? 누가 열어놨지? 춘심과 은주는 깜짝 놀라 화물 상자 뒤로 숨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잠갔는데.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발소리가 멀어지자 두 사람은 다시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도에 표시된 위치에 도착하니 오래된 철제 캐비닛이 하나 있었습니다. 캐비닛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은주가 작은 열쇠를 시도해 보니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캐비닛 안에는 먼지가 쌓인 서류 봉투와 작은 금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춘심은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춘심이 서류를 펼쳐보니 부동산 등기 원본이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주는 분명히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현재 큰형이 운영하고 있는 이 창고 부지가 원래 남편의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엄마, 이거 완전히 이상해요. 아버지가 이 땅의 주인이었다고요? 은주가 등기부를 보며 놀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고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누구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큰형 목소리였습니다. 춘심과 은주는 서류를 재빨리 가방에 넣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 그리고 어제 은주의 머리채를 잡았던 사촌 오빠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런, 춘심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큰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는 그냥. 춘심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남의 창고에 무단 침입해놓고 그냥이라고? 둘째 형이 비웃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춘심과 은주를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어제 창피 당한 게 분하다고 여기까지 와서 뭘 찾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은주가 억울하게 소리쳤습니다. 뭐, 또 대들려고? 사촌 오빠가 다시 은주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번에는 춘심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해요. 내 딸에게 손대지 마세요. 춘심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큰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춘심아, 내가 뭘 찾으려는지는 알겠지만 헛수고야. 내 남편이 여기 땅 주인이었던 거 맞지만 이미 다 우리 명의로 돌렸거든. 춘심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에 쪼들릴 때 우리가 도와줬잖아. 그 대가로 이 땅을 넘겨받은 거야. 다 합법적으로 처리했어. 둘째 형이 설명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을 리가 없어요. 은주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큰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다 우리 거야. 그때 춘심은 가방 속 등기 원본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서류를 보여주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편지에서도 형들을 조심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냥 가라, 춘심아.
여기서 더 이상 헛짓거리 하지 말고 큰형이 손짓하며 쫓아냈습니다. 우리 가자, 은주야. 춘심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일단 여기서 벗어나는 게 중요했습니다. 창고를 나오면서 춘심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은주야, 이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해.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야. 하지만 형들의 차갑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니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과연 등기 원본만으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춘심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도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쫓겨난 춘심과 은주는 근처 카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춘심은 가방 속에서 남편이 남긴 등기 원본을 꺼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남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등기일자도 형들이 말한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아버지 소유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큰아버지들이 어떻게 자기 명의로 바꿨을까요? 은주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춘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한 땅을 그냥 넘겨줄 리가 없어. 춘심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은주야, 법무사 사무실에 가보자. 이 서류가 진짜인지, 그리고 어떻게 명의가 바뀌었는지 알아봐야겠어. 두 사람은 시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나이 든 법무사는 등기 원본을 꼼꼼히 살펴본 후 컴퓨터로 현재 등기부를 조회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법무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본 등기부와 현재 등기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는 박대성 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 소유권 이전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춘심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시 필요한 서류들이 위조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법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춘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희가 이길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조용히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법무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춘심은 큰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내일 친척 회의를 열어주세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뭔 이야기? 큰형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요. 춘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시내 한 회의실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어제와 달리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 그리고 사촌들까지 모두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춘심아,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우리를 다 불러냈지? 큰형이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춘심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편지, 등기 원본, 그리고 법무사가 작성해준 의견서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형님들이 제 남편에게서 빼앗은 땅을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춘심이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큰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남편은 죽기 전에 이 모든 증거를 남겨두었습니다. 춘심이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화곡동 창고 부지와 건물은 원래 제 남편 소유였습니다. 형님들이 사기와 위조 서류로 빼앗은 겁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둘째 형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기를 쳤다고. 여기 법무사 의견서가 있습니다.
은주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위조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사촌 오빠가 어제처럼 다시 은주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친척들이 말렸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춘심아, 설마 내가... 큰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고 법정에 제출할 준비도 끝났습니다. 춘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이 땅과 건물을 은주와 저에게 남겼습니다. 형님들이 빼앗으려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저희 것입니다. 큰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심아,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조용히 해결하자. 조용히? 춘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님들이 15년 동안 저희를 속이고 어제는 제 딸의 머리채까지 잡으면서 모욕했는데 이제 와서 조용히 하자고요? 어제 은주의 머리채를 잡았던 사촌 오빠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용서? 춘심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15년 동안 저희를 무시하고 어제는 제 딸을 모욕하더니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시는군요. 춘심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땅도 돌려주고 지금까지 번 돈도 나눠주겠다. 큰형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심은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6개월 후 전남 순천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춘심과 은주가 되찾은 화곡동 창고 부지와 건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꿈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오늘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은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주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들이 설립한 순천 할머니 빵 공장은 이제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춘심은 공장 한쪽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빵을 포장하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 오늘 손이 많이 빠르시네요. 춘심아, 이 나이에 일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75살 김할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춘심과 은주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마을의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했습니다. 일할 곳이 없어 힘들어하는 분들을 돕자는 은주의 제안에 춘심이 기꺼이 동의했던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진짜 행복이죠. 춘심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춘심은 더 이상 연금에만 의존하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승소한 후 되찾은 재산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은 춘심과 은주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재판부는 형들이 위조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판단했고 모든 재산을 원래 소유주인 춘심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지난 15년간 창고 운영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은주가 공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현대식 빵 제조 설비와 깔끔한 포장 시설, 그리고 즐겁게 일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춘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 다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희망이었지. 공장 사무실 벽에는 남편이 남긴 편지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가 그곳에 있다는 그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춘심은 매일 아침 그 편지를 보며 감사한 마음을 새겼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춘심 씨 다음 달에 군청에서 표창을 준다고 하네요. 마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아이고, 그런 걸 왜? 춘심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인정을 받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주가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큰아버지세요. 춘심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춘심아. 큰형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초라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갈 곳이 없어. 법정 패배 후 형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다른 사업들도 연쇄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신용을 잃어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춘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6개월 전 그들이 자신과 은주에게 했던 모욕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은주의 머리채를 잡았던 사촌 오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형님, 저희도 바쁩니다. 춘심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진짜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 도우려고 합니다. 춘심아, 제발. 형님, 예전에 저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맞나요? 춘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주눅들은 모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은주야.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살 거야.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춘심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춘심과 은주는 공장 옥상에 올라가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순천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멀리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은주가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내가 있잖니. 춘심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아.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은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고, 시골에서 빵집을 한다고 무시당했던 그 시절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은주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떠나며 마지막으로 남긴 건 돈이 아니었다. 춘심이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당당히 설 수 있는 희망이었어. 그날 밤 춘심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73의 나이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곁에는 자랑스러운 딸 은주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